안녕하세요. 네, 임현입니다. 자, 형사정책 2022년 대비 바른 형사정책 새로 나와서 또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최근에 7급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 제도가 많이 개편이 됐고요. 그래서 또 이 교정 파트, 또 우리 이제 형사정책인데 형사정책 파트의 또 비중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9급 시험은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고 7급은 또 2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7급에는 교정 파트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호직, 교정직뿐만 아니라 7급 보호직도 또 형사정책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7급, 9급 교정직에서는 형사정책이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호직에서는 형사정책에서만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형사정책의 비중 또 교정학 전체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꼼꼼하게 한 문제 한 문제 고득점을 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또 형사정책 파트에서는 또 이론 부분이 있고 또 법령 부분이 있는데 법령 부분이 출제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론 부분 중에서는 이 교재에서도 범죄 원인론이라든지 또 형사정책의 현상, 연구 방법 등도 많이 실려 있는데 그 비중 거기에서는 출제 비중이 약간 낮은 편이고요. 또 법령 파트 보호관찰법부터 시작해서 치료감호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전자장치 부착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 소년법, 보호소년 처우법 등등 수많은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령에 한두 문제 정도의 비중으로 여러 가지 법령이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 다 합치면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어떤 법령을 어느 정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할 것인가, 그거를 잘 정리하셔야만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다 보려면 정말 끝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출제 경향이라든지 또 앞으로 출제 가능성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강약을 두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은 또 가볍게 핵심만 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범죄 원인론 같은 경우도 좀 어렵게 낼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는 법령의 세부적인 부분이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거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하나하나 잘 정리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사정책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형사정책이 무엇인지 형사정책의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이걸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이 우리 이제 학습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형사정책은 간단하게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여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국가의 일체의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는 게 이제 우리의 학습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범죄의 현상이 뭐고 범죄의 원인이 뭐고 그다음에 범죄 방지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점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이 형사정책의 개념을 칠판에 적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제가 쭉 적어봤습니다. 현상, 원인 파악하고 범죄 방지 대책 세우는 국가의 일체의 활동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범죄가 뭔지부터 딱 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범죄의 개념 자체부터 시작해서 실제 시험에서도 범죄가 무엇인지, 범죄 성립 요건을 어느 정도 알고 범죄의 어떤 개념의 내용 이런 것들도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입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인이든 강도든 강간이든 이렇게 각종
형사법,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살인, 절도, 강도, 강간 등등의 범죄는 형법이라고 하는 법전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법이라고 하는 형식에 의해서 범죄를 규정한 거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범죄의 개념은 크게 방금 말씀드린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 실질적 의미의 범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라고 하는 거는 법전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법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면 그게 범죄가 되겠죠. 그 법률 효과로서 이러이러한 형벌을 부과한다. 그래서 법에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모두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살인이라든지 강도, 절도 등등등은 바로 형법이라고 하는 법전에 적혀 있는 범죄고요. 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살인을 했다 그러면 형법 250조 1항에 의해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게 범죄고 어떤 형벌에 처한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살인, 절도, 강도 등은 형법에 규정된 거고 형법전이라고 하는 법전 외에도 다른 어떤 법에도 이렇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도 모두 법이라고 하는 형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범죄로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다. 그러면 적국에 대한 찬양, 공우 등의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형벌을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따라서 그것도 형식적 의미의 범죄. 형법이 일반법이라고 한다면 국가보안법은 특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 더 기존에 있는 형법전에 있는 것보다 가중해서 처벌하거나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담는 게 특별법이고 어차피 법에 규정된 거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범죄. 그리고 이런 법 외에도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법규를 보면 행정법규는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그 행정법규 중에 끝부분에 보면 벌칙이 따르는 조항들이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를 술집에 고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고용을 하게 되면 어떤 형벌을 부과하겠다. 그러면 미성년자를 술집에 고용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형벌이 부과되는 거죠. 그럼 그 법도 행정법규지만 바로 법에 의한 것이라서 형식적 의미의 범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는 각종 법에 담겨 있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것에 그 범죄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여러 가지 학자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반사회적 법익 침해 중 그냥 사회적 유해 행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중에는 방금 얘기했던 살인이든 절도든 강도와 같은 형법전에 규정된 이런 유해 행위도 있겠지만 법에서 범죄가 아니고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법에 적혀 있는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치기라든지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정한 행위가 되겠죠. 하지만 그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는 범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의 관계를 보자면 이렇게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조금 더 넓겠죠. 그 안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살인, 절도, 강도, 국가보안법의 무슨 규정 이런 것들을 위반한 거는 도저히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형법 내지 국가보안법 각종 법에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이 돼요. 결국 종합을 하면 실질적 의미의 범죄 안에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모두 포함된다. 이해되죠? 실질적 의미의 범죄 중 일부를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규정한 거고 그 외에 나머지 각종 유해한 행위도 우리의 연구 대상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형사정책 파트의 연구 대상입니다. 왜 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유해 행위도 포함이 되느냐? 사회적인 유해 행위, 그런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또는 뭐 새치기 등 이런 유해한 행위를 방치하게 되면 이게 사람의 속성상 이게 발전해 가지고 결국 형식적 의미의 범죄까지 이르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포괄해서 우리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시겠죠?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의 차이 하면 법에 규정된 거냐 또는 여기는 이제 법 규정 유무와 상관없이 이 수식어를 넣으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법이 규정된 것뿐만 아니라 되지 않은 것 모두 포함하여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범죄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 중에서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 3단계 범죄론 체계예요. 범죄 체계는 뭐 학자에 따라 한 2단계 범죄론 체계도 있지만 가장 일반화된 것은 3단계라고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 단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범죄이다 이거예요.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구성 요건, 해당성, 또 하나는 위법성, 또 나머지 하나는 책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용어가 조금 어색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범죄, 앞에 범죄라는 수식어를 넣으면 쉽습니다. 범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성질, 이 줄임말이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에요. 그러면 범죄의 구성 요건이란 말은 법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이것이 범죄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그 자체를 구성 요건이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살인죄다 그러면 형법 250조 1항에 적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가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다, 살해했다. 그러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런데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각종 내용을 법에 적어놨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한 거죠. 이건 이퀄 관계인데 100%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당방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형법에는 정당방위뿐만 아니라 뭐 정당행위, 긴급피난, 뭐 등등등 여러 가지의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는데 위법성 조각사유. 조각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위법성이 소멸하는 사유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정당방위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죠. 형법 250조 1항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위법한지 아닌지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돼. 근데 원칙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사람을 죽였다면 위법하죠.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칼로 달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밀쳤는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땅에 머리 부딪혀 가지고 뭐 사망을 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을 밀쳐서 머리를 부딪히게 해서 사망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을 방어하다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 경우가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면 위법성이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탈락하니까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게 돼요. 그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범죄가 성립하니까.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다면 이게 없다면 위법한 걸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위법하니까. 그러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없는 상황이면 마지막으로 책임을 따져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라고 하죠. 초등학생 11살 정도 먹은 초등학생이 학교 계단에 올라가다가 친구애가 나에게 그런 일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면 살인 대신 상해로 한번 해볼까요? 상해 내지 폭행, 나를 때리기 위해서 또는 폭행하기 위해서 계단에서 나를 밀려고 한다. 나는 피하면서 그 학생을 밀쳤어요. 방어하기 위한 행위. 근데 그 학생이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어딜 다쳤다. 그렇다면 그 가해자 나는 누군가에게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한 거죠.
그러면 상해죄, 폭행죄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는 걸 전제로 해야 되겠죠. 나는 특별히 상대방이 제가 처음부터 전제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아이가 나는 갑이고 을이라는 아이가 나를 제가 설명도 꼬였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갑과 을이 있는데 서로 아무런 어떤 이해관계가 없어요. 을이 나에게 뭐 덤벼들거나 나를 해롭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 지나가는 을을 이건 내가라고 하죠. 을을 괴롭히기 위해서 계단에 밀쳤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폭행죄라고 하면 넘어져 가지고 애가 이제 다쳤다. 그럼 뭐 폭행치상이라든지 될 수가 있겠죠. 계단에 굴러가지고 그러면 나는 분명히 폭행치상죄에 해당이 돼요. 그 중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는 경우는 위법하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까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 단계로 내가 지금 11살이라고 했죠. 피해자는 관계없고 이제 본인이 11살이었을 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사리 분별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게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이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책임이 탈락이 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를 밀친 내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위법까지도 해당이 되지만 여기서 우리 형법에는 형법 구조에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14세 미만은. 이거는 14세 미만이라고 하면은 책임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이 탈락하니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단계 구성과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면 위법하고 이 사례에서는 제가 수정한 사례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없는데 그 근거는 바로 책임이 탈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우리 형법 10조 1항을 보면 심신상실자라는 게 있어요. 책임 무능력자. 스스로 사리 분별 능력이 전혀 없는 고도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이건 아주 고도의 정신병 여부를 재판부에서 보통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신상실자로 인정이 되면 스스로 사리 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남겨놓을 건 뭐냐면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 책임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한다. 그럼 검사 같은 경우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소제기. 검사 공소제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걸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요건 위법 책임이 모두 갖춰져 있다. 그러면 기소의 최소한의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각종 뭐 친고 증거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고 소추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 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기소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기소는 이제 검사의 재량, 기소 편의주의에 의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사의 재량에 의해 판단합니다. 거기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재판부로 넘어가서 이제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고 형사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뭐 유무죄가 판단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범죄의 성립 요건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전제하에 우리가 범죄는 항상 이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글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의 개념을 간단히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범죄의 현상을 봐야 돼요. 범죄가 발생하는 현상과 또 옆에 있는 원인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범죄 방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범죄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각종 자료, 통계 조사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기관에서 수많은 통계 조사도 하고 뭐 학자가 개인적으로 통계 조사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사회의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내려는 걸 하게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약간 한계점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암수범죄의 문제. 암수범죄라고 하는 건 어두울 암자, 숫자, 수인데 그래서 통계에서 누락이 되는 걸 암수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자료에서 모든 범죄 현상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춘을 했다, 마약 밀매매를 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매춘과 마약 밀매매가 공적 기관에 다 확보가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약이라든지 매춘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서로 눈이 맞아서 서로 어떤 뭐 예를 들면 마약이면 마약을 얻고 만족감을 느끼려는 사람과 마약을 팔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 간에 그죠? 서로 의견이 맞아서 은밀히 행해지잖아요. 매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잘 노출이 안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밀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끝나버렸다라고 하면 공적기관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암수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을 전제로 방지 대책을 세운다면 암수 범죄에 대한 형사적 범죄 방지 대책은 완벽하지가 않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한 파트고 우리 시험에서도 암수 범죄에 대한 또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통계 조사라든지 등등 범죄의 현상의 연구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또 중요시 다루고 있는 파트고요. 이것도 해당 파트에서 또 찾아보도록 하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해서 현상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그러면 또 범죄는 그러면 왜 발생을 했을까라는 이제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되겠죠. 범죄 발생의 원인입니다. 자, 원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내용이 많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고전주의가 있고 실증주의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눕니다. 여기서 고전주의라고 하는 거는 개개인이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을 추구하는 인간상을 전제로 설명하는 범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고요. 사람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고통과 쾌락을 비교한 후에 어떤 범죄를 선택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유의지에 선택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전주의 시각이고 요거는 비결정론이라고 합니다. 비결정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범죄를 하기로 어떤 소실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다.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했다. 이게 이제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실증주의가 결정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것과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증주의는 고전주의에서는 그냥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러이러한 자유의지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형사처벌을 하면 범죄가 예방될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형이상학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증주의는 그 이후의 시대에 자연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19세기 이후의 시대에서 자연과학의 발달을 그 과학적인 측면을 범죄의 원인론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했다기보다는 소질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유전인자, 안 좋은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안 좋은 소실로서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심리학적, 정신병적 원인에 의해서 그런 소실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 낙후된 환경 속에서 살면서 거기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시각을 개개인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범죄인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고전주의가 범죄에 초점을 맞췄다면 여기는 개인, 범죄인의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보니 이게 소질이나 환경 탓이 아니냐. 소질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결정된 건 아니냐. 위에가 선택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결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위에 고전주의는 책임이고 처벌을 중시했지만 여기는 처벌이 무의미하죠. 소질 환경을 바꿀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치료라든지 개선 조치 이런 시각으로 대책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세분화한 게 소질과 관련된 게 생물학적 원인론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적 원인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환경과 관련된 게 사회학적 원인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원인론은 그 사람의 어떤 유전인자 또는 이러이러한 신체적 특징을 갖춘 사람은 이런
행위를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라고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야라고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심리학적 원인론은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정신병적 원인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사회학적 원인론은 주변 환경, 가까운 뭐 안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좀 그거 이제 미시적인 시각이고요. 사회학적 원인론은 미시 이론과 거시 이론이 있어요. 미시는 친구라든지 가까운 주변 환경으로 인한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고, 거시는 자본주의 사회의 체제 자체가 범죄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으로 이 거시적인 측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거시적 시각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원인은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로 보는 것이고, 고전주의는 범죄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범죄가 예방될 것인가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거고, 실증주의는 범죄인의 초점을 맞춰서 개개인의 소질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고 치료할 거 있으면 치료해 나갈 것인가. 그 세부적으로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적 원인론이 있다. 특히 시험에서는 골고루 출제되는데, 고전주의의 뭐 벤덤이라든지 베카리아와 같은 기본적인 시각, 그 다음에 실증주의에서는 실증주의의 시초를 알린 사람은 롬브로조입니다. 생물학 롬브로조의 생내적 범죄인형 해가지고 롬브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기 실증주의 학자들의 견해들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생물학, 심리학 중에는 나머지 이제 사회학적 원인론, 사회 환경적 원인론이 크게 발달하는데 미시거시로 분파가 되고요. 여기에 관한 수많은 학자들이 있고요. 여기에 관한 내용이 출제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중에서 일단 기본적인 틀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시거시의 사회학적 원인론, 사회 환경적 원인론. 여기에 이제 수많은 이론들이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가, 이게 이제 출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탐구해 나가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범죄가 무엇이고 그 현상과 원인이 파악이 됐다면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바로 범죄 방지 대책이에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이제 국가가 수립을 하겠죠. 수립하는데 여기는 크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형사 제재를 가해 가지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합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뭐 경찰의 어떤 순찰 활동이라든지 또는 주민들 간의 어떤 결속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고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 뭐 주택 건설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도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형사 제재로 가면 여기 형사 제재 파트가 형벌과 보안 처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형벌은 형법 41조에 규정된 사형부터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사형, 징역, 금고, 그 다음에 자격제도,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 다음에 벌금, 구류, 과료, 몰수까지 총 9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형벌이고요. 그러니까 형벌의 종류가 뭐냐 물어보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다음에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게 형벌의 9가지 종류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차차 잘 해당 파트에서 자세히 정리할 겁니다. 뭐 벌금형이 어떤 특징이 있고 금고가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이제 상대 개념으로 형벌은 이제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제재예요. 어떤 시점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사 제재를 가한다.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형사 제재를 가하는 게 형벌이라고 한다면, 보안 처분은 일단 종류를 적어보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이라든지 이렇게 각종 뭐 형벌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장래 위험성 제재. 요거는 형벌이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제재라면 이건 장래
위험성을 전제로 장래의 위험성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여기에 따른 제재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냐보다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 사람이 앞으로 장래에 어떤 반사회적 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어요. 형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언제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어떤 사례를 하나 얘기해 보면 죄형 법정주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는 거죠. 이 중에 하나인 소급 처벌 금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떤 행위를 했어요. 이 시점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이후에 평가를 할 때 형벌을 부과할 때는 이 당시에 어떤 법 규정이 존재하겠죠. 이때 규정된 법을 전제로 그 판단, 그 행위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정이 됐을 때 과거의 법을 무시하고 새로 개정된 법을 경하게 가볍게 개정이 됐으면 적용해도 상관없어요. 유리하니까. 근데 더 무겁게 개정이 됐는데 이걸 적용하면 소급해서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금지되는 거예요. 이게 금지되는 거예요. 이건 형벌에 한해서만 그래요. 근데 보완처분은 어때요? 보완처분은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치면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이 장래에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후에 중간 단계에서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현재의 모습에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어떤 장래 범죄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존재하는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위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형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존재했던 그 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보완 처분은 장래 위험성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위험성 판단 여부죠. 이 판단하는 시점. 그러니까 요거를 행위시법이라고 합니다. 행위 당시에 존재하던 법. 요거는 재판 당시에 존재하는 법은 재판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 아시겠죠? 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형법에 1997년 1월 1일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라는 제도가 신설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없다가. 그런데 97년 1월 1일 이전에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행위를 했을 때 형벌을 적용할 때에는 당연히 소급하면 안 되죠. 나중에 추가된 내용이 형벌적인 내용이라면 그거는 소급하니까 안 돼요. 근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완처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신설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형벌이 아니라 보완처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행위 이후에 예를 들면 1996년 1월 1일 날 어떤 행위를 했다. 근데 97년 1월 1일 날 이 법이 새로 생겼고 보완처분이 새로 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어요. 이때 97년 1월 1일 날 새로 생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 판례는 보고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의 대상은 뭐다? 형벌이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간단히 아는 게 중요하죠. 보완처분은 그 대상이 아니다. 이건 소급 적용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예외 판례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정리하고 이 원칙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해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형벌과 보완처분의 이 차이점을 알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판례에도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앞으로 공부하실 내용 중에 형벌에 관한 건 우리 형법에 적혀 있는 형벌에 관한 몇 가지 조항들 그게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보완처분에 관해서는 수많은 법이 있죠. 그래서 보호관찰법, 그다음에 뭐 치료감호, 성충동, 약물치료법, 전자약지 부착법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보완처분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 규정들은 이렇게 해서 사후적으로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그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죠? 요거를 유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있는 형법의 형벌 규정, 보완처분에 있는 각종 법에 있는 규정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형법은 한두 문제 정도, 나머지 법은 한 문제 정도.
그리고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의 맨 끝부분에 나오는데 소년법에서는 조금 한 2문제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올해 구급 시험에서는 3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보통 1문제에서 2문제, 평균 2문제 정도 비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곳에서 이제 막 쏟아져서 문제가 나온다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면 되는데 사실은 전 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나오고 한두 문제씩 이렇게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전체를 훑으면서 강약을 둬서 이렇게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형사정책의 개념과 어떻게 의미가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교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기 전에 출제 경향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출제 경향. 여기도 형사정책 파트에서도 이론 파트가 있고 법령 파트가 있는데 이거 아까 조금 다 말로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인데 이론 파트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범죄 원인론이고 그 외에도 뭐 통계, 연구 방법 뭐 이런 것 등등 나오고요. 뭐 암수 범죄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고 다만 비중은 많이 높진 않습니다. 범죄 원인론에서 뭐 한 2문제 정도, 나머지에 또 한 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령 파트에서 형법, 뭐 보호관찰법, 치료감호법, 뭐 등등등 수많은 법 아까 언급했던 거. 그 중에 이제 소년법은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출제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교재를 잠깐 보시죠. 자, 교재에 이제 1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가면 챕터 1 해서 형사정책 30 나오는데 제가 만든 이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에 보면 주요 논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 처리돼서 핵심 개념을 정리한 게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학습에 상당히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해당 챕터별로 이렇게 중요한 논점이 뭐다라는 걸 미리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처음에 이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겠죠. 그래서 쭉 그냥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인가 보다 생각하고 가볍게 훑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공부하고 그 챕터가 끝나면 다시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오셔가지고 주요 논점을 보면서 형사정책에 의해놓고 개념은 뭐지?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연상이 되면 학습이 제대로 된 거고 연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죠? 교재에 그 본문을 찾아보면 나와 있죠. 이거였지?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복습하는 데 활용하길 바라고요. 이게 복습이 다 되고 이 교재의 진도가 모두 끝났다. 그럼 마지막에 최종 정리할 때도 이 주요 논점을 잘 활용을 하시면 연상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체크하는 거 상당히 유용한 도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논점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럼 본문으로 가서 17페이지 제1절입니다. 형사정책의 의의부터 들어가면 형사정책의 개념은 바로 여기 적혀 있는 이거죠. 별도로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고 교재로 말하면 개념에서 5째 줄 끝에 가면 따라서 옆에 형사정책이란 범죄 현상 원인 파악, 범죄 예방, 또 적절한 형사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범죄 진압, 사회복귀, 피해자 구제를 하는 국가의 일체 활동이다. 조금 더 여기 적혀 있는 것보다는 넓게 설명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형사정책의 어원으로 가면 형사정책이라는 말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은 포이에르바하, 독일의 그 형사학자죠. 포이에르바하입니다. 포이에르바하라는 사람이 코란 형사법 서설이라는 저술을 해서 바로 형사정책은 국가 입법을 위한 예지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국가 입법을 위한 예지. 이 표현은 형사와 관련해서 국가가 입법작용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입법적인 영역에 한정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입법뿐만 아니라 뭐 사법적인 거, 행정적인 것도 형사 절차와 형사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영역이 나중에는 확대돼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다음 큰 3번 사실로서의 형사정책과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이 나오는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가가 이런 범죄 방지 대책을 현상 탐구하고 범죄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어떤 사실적인 관계, 이게 사실로서의 형사정책이고 그다음에 학문으로서는 그런 사실을 원리를 탐구하고 이론을 연구하는 그 학문적인 개념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양가로 1번 밑에 반가로 1번 개념으로 가보면 둘째 줄 끝에 국가 또는 사회단체가 현실적으로 범죄방지 대책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형사정책적 사실 이런 표현을 두고 있고요. 이건 가볍게 읽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반가로 2번 협의의 정책과 광의의 형사정책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직접적으로 어떤 강제하는 조치 등을 담고 있는 게 협의예요. 협의의 형사정책은 자 범죄자 위험성 있는 자를 대상으로 형벌, 유사한 제재 등을 통하여 직접 범죄 방지를 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상의 활동이다. 직접적인 어떤 강제 장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광의는 더 넓은 개념이니까 직접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각종 사회 정책이나 간접적인 것도 포함시킨다. 자, 광의의 정책은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가 활동이다. 그래서 강제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 노동, 주택, 사회복지 정책 이런 간접적인 것도 포함한다라고. 그러면 왜 교육이나 노동이나 주택, 사회복지 같은 게 형사정책에 연관이 될까요? 생각해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꽤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잘 활성화해서 범죄의 어떤 무지에 의한 범죄를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노동 정책, 실업 상태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배가 고파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빵을 훔친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정책으로서 그런 범죄를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택 사업, 거처가 불분명하거나 살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 이 주택 사업으로 인하여 안정된 주거 생활을 통해서 범죄가 줄어들 수 있고요. 사회복지, 이것도 사회복지를 통해서 국가의 복지 오늘날 아주 강조되는 파트죠. 바로 범죄 방지와도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을 가보면 끝에 둘째 줄 이와 관련한 리스트는 가장 좋은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형사정책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형사정책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학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범죄 원인론이든 각종 이론 파트는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트는 정말 여러 가지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가장 좋은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형사정책이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보신 교육, 노동, 주택, 사업 등등등 이런 사회정책을 잘 활성화하면 어때요? 범죄로 나갈 것을 사전에 막고 안정된 생활을 만들게 하는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형사정책이다. 이런 해석을 한 겁니다. 자, 다음 2번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입니다.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은 밑에 보면 특성으로 가시면 자 사실학, 규범학, 종합과학성, 독립과학성이란 말 나오는데 이 의미를 이해만 잘 해놓으면 됩니다. 여기서도 출제가 되고요. 일단 사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걸 생각해보면 돼요. 범죄의 현상이나 원인을 파악한다. 바로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학 또는 이걸 경험과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사실학적 측면이고 그 다음에 규범학적 측면도 있는데 바로 이거죠. 범죄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건 규범학이라고 불러요. 결국 뭐냐면 형사정책은 사실학뿐만 아니라 규범학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걸 기억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종합과학성이라고 하는 건 형사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주변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다 그게 접목이 되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학, 역사학, 사회학, 심리학 이 각종 제도와 관련된 법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범죄 원인과 관련해서 뭐 사회학, 심리학, 뭐 교육학, 인류학적 측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어느 정도 기초가 받침이 되어야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개념으로 종합과학성적 측면이 있고요. 그런 표현을 또 학자가 했는데 넷째 줄 가보면 셀리는 범죄학은 영토를 가지지 않는 제왕의 학문이다. 바로 종합과학성적 측면을 이렇게 빗대어 설명한 거고 그다음에 레크레스는 범죄학자는 학문계의 영원한 손님이다. 이것도 동일한 취지로 레크레스가 표현한 내용이고요. 자, 또 유의할 건 뭐냐면 방금 종합과학성적 측면이 있다. 이것과 밑에 있는 독립과학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것과 이거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사정책은 뭘 다루는 학문이에요? 이 교재의 둘째 줄에 가보면 독립과학성의 둘째 줄 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을 목표로 하는 학문. 바로 이러한 학문은 뭐다? 형사정책이거든. 그래서 이런 걸 다루는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해되죠?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법학이라든지 교육학 등등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종합과학적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독립과학성도 존재한다. 이걸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하죠? 사실학뿐만 아니라 규범학적 측면도 있고 종합과학성뿐만 아니라 독립과학성적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조금만 더 보죠. 형법학과 형사정책의 관계인데 형법과 형사정책의 관계. 형법이라고 하는 거는 규범적 학문이에요. 규범적 학문. 그래서 옳고 그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거 판단하고 형사정책은 사실학과 규범학의 종합체라고 했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학적 측면과 경험과학적 측면과 규범학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게 연구 대상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상호 의존성. 상호 의존성은 뭐냐면 형법학이 형사정책에 영향을 받는 거 반대로 형사정책이 형법학에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여기 첫째 줄에 가보면 형법학은 형사정책의 형사사법의 운영과 해석의 기준이 된다. 형법을 기초로 해서 형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형사정책도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개념이고 또 이제 둘째 줄에 형사정책학은 기존의 형벌책이 과연 범죄 정책을 유효한가 검증함으로써 형법 규범의 개정 방향을 선도한다. 이건 뭐냐면 형사정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연구하다 보면 기존의 형법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연구를 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형사정책적 그런 연구 결과를 형법에 반영을 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바로 서로 간의 상호 의존 관계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상호 제한성도 있습니다. 자, 제한성이 반가로 1번에 첫째 줄 끝에 가면 형사정책은 연구 결과를 형법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형법상 책임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형사정책이 아무리 범죄 방지 대책으로 좋은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의 기본은 책임주의예요. 그 말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책임의 범위 내에서만 제재를 가한다. 처벌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주의를 몰각시키거나 넘어서는 정도의 형사정책은 아무리 바람직하다라고 하더라도 책임주의의 그 대원칙을 깰 수는 없다. 그래서 형사정책 책임주의에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 개념으로 밑에 반가로 3번 가보면 범죄에 대해서 상응하는 형벌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응보적 형벌관.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맞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형벌관이 응보적 형벌관이죠. 그러나 형사정책 파트에서는 범죄 예방에 필요 없으면 형벌도 없다. 바로 형사정책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형벌이 존재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범죄 예방과 무관한 형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 이게 형사정책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가보면 응보적 형벌관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는 거지. 그래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형사정책의 어떤 영향 내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서로 일정한 제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형사정책의 한계가 나오는데 한계에는 페리의 범죄 포화의 법칙하고 디르갱의 범죄 정상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렇게 범죄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방지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죠. 우리 고조선 시대에도 일정한 범죄가 있었고 조선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아무리 방지 대책을 열심히 세워도 끊임없는 범죄, 새로운 범죄, 어떻게 보면 더 극악한 범죄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다는 측면은 우리 열심히 이렇게 형사정책적 범죄 방지 대책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에 부딪힌다는 걸 우리가 직접 경험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했던 게 페리와 디르갱의 이야기고요. 이번에 페리의 범죄 포화의 법칙은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특정한 사회에서 특정한 자연적, 사회적 사정하에 범죄는 당연히 발생한다. 일정 상한 하한이다. 그러니까 일정한 사회에서 범죄는 일정 비율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형사정책을 다해도 이런
범죄는 존재한다는 측면이고요. 그걸 범죄 포화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뒤늦게의 범죄 정상설은 제목이 범죄 정상설이죠. 범죄라고 하는 건 이상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행위야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떤 병리적 현상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사회인의 정상적인 패턴의 하나로서 범죄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첫째 줄에 보면 범죄가 사회 규범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이고 유익한 기능도 한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범죄가 발생을 하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관, 단체, 국가기관 등에서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개선해 나가죠. 그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규범 유지가 강화되고 또 더 유익한 범죄가 오히려 그런 유익한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강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범죄의 개념에 대해서 둘째 줄에 보면 즉 그는 집단적 비승이 존재하는 범죄는 모든 사회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병리적이기보다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범죄 정상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